안녕하세요, 여러분. 귀로 듣는 자주인의 독서 교양 백권대학의 송세비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조금 아니 많이 조금 설 같지가 않았지요. 코로나 때문에 가족도 못 모이게 하는 그 가족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 주범은 과연 코로나인가? 코로나 방역인가? 그렇습니다.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이지요. 예. 하루 쉴까 하다가 또 너무 남발하면 또 그렇고 내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워밍업으로서 그냥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네, 오늘 2021년 2월 14일이지요. 오늘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척살한 대가로 사형을 선고받은 날입니다. 네.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지난주에 살짝 언급했듯이 84장 한 장의 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고 조금 어울리는 주제네요. 네. 중국의 동북 지역, 동북 항일 영군과 관련된 글입니다. 네.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볼게요. 네. 자주인의 독서 교양 백권대학. 우리의 행복과 우리 민족의 통일 그리고 번성은 우리가 자주적인 교양과 역량을 갖추었을 때만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백권대학 저자 김갑수. 84장 중국 동북 지역은 어떤 땅인가? 중국 동북 지역 민족운동과 한국 현대사 장세윤은 이제껏 내가 읽은 독립항쟁사 책 중 가장 종합적이면서도 객관적인 저작이다. 이전 저서와 이 책의 문체로 보아 민족주의자로 읽히는 저자지만 논의의 재료 선정 및 독립항쟁 집단과 인물들의 공과 평가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공정성을 시종일관 유지한다. 이 책이 나온 것은 2005년이고 집필은 그 이전에 됐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성은 약간 떨어진다는 흠이 있지만 당대 시점을 염두에 두고 읽는다면 가볍게 용해될 수 있는 사항들이다. 우리가 흔히 만주라고 불렀던 지역의 정식 명칭은 동북이다. 이것은 중국 중원을 기준으로 붙인 방위 개념의 명칭이다. 이곳은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의 영역이었고 거란, 몽골, 여진족의 무대이기도 했다. 여러 민족의 흥망성쇠가 잦았던 곳이라고 해서 용흥지지로 불리기도 한다. 이 지역은 근세에 들어 중국과 러시아, 조선, 일본, 미국 등 각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분쟁과 각축의 현장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영역으로 기정되었으며 동북아의 중추지역으로 부상했다. 특히 중국은 이곳을 미래 번영을 좌우할 요충지로 인식하고 있다. 이 지역은 17세기 병자호란을 일으킨 여진족의 청이 발기한 곳이고 19세기 한민족이 대거 이주해 가서 살았던 곳이다. 1300km 조중 국경선 바로 너머의 이곳에서는 일제 침공기 가장 많은 독립항쟁가들이 피를 흘렸다. 산마다 진달래요 골마다 열사비라는 연변 시인의 노래가
조금도 과장이 아니다. 또한 이곳은 중국 국공내전의 초전 승부를 결정지은 대회전의 현장이기도 했다. 당연히 동북 지역은 우리 현대사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조선을 50년 동안 영도했던 김일성 주석이 이곳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했고 이 항일투쟁은 오늘까지 조선 정권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핵심 요체가 되고 있다. 한국의 박정희, 최규하 전 대통령이 이곳과 깊은 연고가 있다. 우리가 알듯이 박정희는 일제의 괴뢰 국가였던 만주국의 수도 신경, 장춘에 있던 만주 군관 학교를 졸업하고 일본군 장교로 이 지역에서 복무했다. 최규하 역시 만주국 관리였으며 전두환은 길림성 반석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한국의 독립운동가 겸 초대 국무총리 이범석을 비롯해서 국무총리를 지낸 정일권, 강영훈 등 만주군 인맥이 박정희 독재 권력을 떠받쳐 주었다. 6.25 전쟁 때에는 이곳 출신으로 구성된 동북 민주연군 병사들이 대거 인민군의 주력으로 참전했다. 이곳은 현재 200만 명에 달하는 조선족의 자치구이다. 최근 한국에서는 민족주의와 국사를 하찮게 보는 경향이 생겨났다. 그들은 민족이란 것이 마치 상상의 공동체라고 여기는 것을 세련되고 국제적인 안목인 줄 안다. 하지만 이런 관점은 서구 중심의 모양주의적 발상일 따름이다. 민족의 실체가 애매한 것은 구미의 사례일 뿐이지 장구한 세월 동안 중국, 조선, 베트남, 일본 등의 아시아 각국은 민족의 경계 개념을 뚜렷하게 견지해왔다. 이곳은 따로 간도라고 불리기도 한다. 현행 중국 행정구역으로 이곳에는 3개의 성이 있어서 동북 삼성으로 불린다. 먼저 압록강 이북은 랴오닝성인데 서간도 또는 남만주가 된다. 다음으로 지린성은 백두산과 투만강 이북인데 동간도 또는 동만주와 겹친다. 그리고 헤이룽장성은 송화강 너머인데 북간도 또는 북만주와 겹친다. 최근 중국 동북 공정으로 인해 간도 땅에 집착하는 한국인이 늘어나고 있다. 그 중에는 간도가 아예 우리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발상은 우파 반복주의자들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 간도를 우리 영토라고 집착하는 것은 생각이 짧기 때문이다. 중국인은 물론 조선족도 이런 주장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북은 엄연히 중국 영토이며 조선족은 엄연히 중국인이다. 이보다는 38선으로 붙어있는 북녘 땅과 동포를 같은 나라, 같은 동포로 인식하는 일이 절실하다. 동북의 항일 열사들과 조선인민혁명군 이홍광이 있다. 1910년 경기도 용인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1931년 남만주에서 최초로 항일 무장투쟁 대오인 적위대를 조직한 인물이다. 그는 탁월한 무장투쟁의 지도자였을 뿐 아니라 동시에 농민운동의 지도자이기도 했다. 1935년 2월 13일 새벽 이홍광은 200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평안북도 후창군 동흥읍을 습격하여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이 전투는 국내외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으며 항일 무장 세력 최초의 국내 진공 작전이었다. 마오쩌둥은 1938년에 말하기를 이홍광은 항일 무장투쟁의 빛나는 지도자 중 한 사람이자 혁명군 수령이었으며 공산당원이었다. 경결히 항일하고 간고 분투한 그의 업적은 누구나 다
잘 아는 바이다 라고 했다. 1946년 중국의 해방일보는 동북항일연군의 참모장이며 제1군 제1사장이었던 이홍광 동지는 항일연합군 중에서 제일 높은 수령의 한 사람이었다라고 칭송했다. 이홍광 열사는 1935년 5월 화자구 흑칼자 인근에서 26세의 젊은 나이로 전사했다. 비슷한 이름으로 이동광이 있다. 1904년 한북 경원군에서 태어난 그는 1936년 동남 만성위 조직부장을 역임했다. 그는 군중 사업의 탁월한 지도자였다. 그는 남만에서 농민들에게 가장 두터운 신망을 얻었다. 조국 광복회 남만 대표로 맹렬히 활동하던 그는 1937년 황토 강자 돌파전에서 전사했다. 그는 이름이 비슷한 이홍광과 함께 남만 항일투쟁사에 혁혁히 기록될 선열이다. 북만의 허형식이 있었다. 1909년 경북 구미에서 태어난 그는 하얼빈 노동절 시위로 투옥되었다가 만주 사변 이후 추록했다. 1930년 초반부터 반일 유격대에 가담한 그는 항일 제3로군 총참모총장 등을 역임하면서 유수아자 전투, 라라돈 전투, 오도강 전투 등에서 뛰어난 군사적 능력과 자기 희생 정신을 보여주었다. 일본군의 대토벌로 소부대의 유격전으로 전환한 뒤에도 그는 현장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다가 1942년 8월 33세의 나이로 장렬히 전사했다. 그의 최후 항전은 이후 소련령에 들어간 동북 항일연군이 소련군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항쟁 부대로 인정받게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여성 리추악이 있다. 그녀의 본명은 김금주. 1901년 평안남도 가난한 농민 가정에서 태어난 그녀는 7살에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함께 한편으로 공부, 다른 한편으로 노동하며 자랐다. 그녀의 학구열은 대단했다. 그녀는 국내 독립운동의 와중에도 엄청난 독서를 했다. 3.1 항쟁 이후 지명수배되어 중국으로 건너간 그녀는 양림과 부부의 연을 맺었다. 그녀는 가는 곳마다 항일연설을 감행, 중조인민이 연합하여 항일 무장대를 조직하고 제국주의의 침략에 반격하자고 호소했다. 1932년 가을 리추악은 중공 주하 중심 현위에 파견되었다. 그녀는 현위 위원, 부녀부장, 철북 구위, 서기 등 직무를 맡았다. 그녀는 이미 반일 유격구의 저명한 항일 여성 영웅이 되어 있었다. 1936년 8월 27일 그녀는 적들에게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당했으나 시종 굴복하지 않았다. 일본군은 1936년 9월 3일 통화 현성 서문 밖에서 그녀를 총살하였다. 그때 열사의 나이 35세였다. 동만 제2군 유격대 여대장 김확실도 있었다. 제6사 불사조 재봉대장 최희숙이 있었다. 제4사 기관총 여반장 허성숙의 최후는 순고했다. 그녀는 간산봉 전투에 참전, 무공을 세웠다. 이후 체포되어 죽음의 순간에 허성숙은 외쳤다. 나는 조선민족의 딸입니다. 순간 총성이 울렸고 열사의 나이 24세였다. 참혹한 형벌은 혁명전사의 근육과 뼈를 깎을 수는 있었지만 여성 영웅의 확고한 의지를 굴복시키지는 못하였다. 적은 어찌 해볼 도리가 없게 되자 허성숙 동지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다. 허성숙은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다만 전우들과 함께 민족의 해방을 전취하지 못한 것이 애석할 뿐이었다. 만주 항일 열사 사전. 이름만 나열하기에도 지면이 부족한 항일 열사들, 여기에다 무명의 열사들까지 합쳐 밤하늘의 별만큼이나 수없이, 그리고 영롱히 빛나야 할 선열들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한다. 아니,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금기시 되어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고작 이화학당 출신 유관순 열사의 이름을 놓고 티격태격이나 하고 있을 따름이다. 우리에게 선열들의 함자를 온전히 부를 수 있는 날이 어서 오기를 바란다. 조선인민혁명군이란 무엇인가? 우리 민족의 항일투쟁은 크게 보아 세 갈래였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신규식, 김구로 대표되는 상해의 중경의 임시정부 세력. 둘째는 이회영, 김원봉, 김산, 김두봉, 무정 등의 중국 중북부 세력. 그리고 세 번째는 동북 만주의 유격대 세력이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조중 국경인 두록 양강과 백두산에 가까운 세력일수록 항쟁이 정규적이었고 치열했다는 점이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위의 것 중 세 번째 동북만주 유격대 세력과 관련되는 명칭이다. 우선 조선인민혁명군이라고 하면 조선인만으로 편제된 독립적인 군대인 것으로 들린다. 하지만 냉정히 말해서 조선인민혁명군이라는 독립된 군대는 없었다. 다만 1930년대 동북 만주에는 동북인민혁명군과 이것이 재편된 동북항일연군이라는 부대는 있었다. 1930년대 초반까지 동만주 항일운동은 그 규모와 영향력에서 모두 전 동북의 제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33년 9월 동만주의 중공당원 965명 중 한인은 97.9%, 공청단원 890명 중 한인은 98.5%를 차지했으며 동만은 전 동부에서 제일 큰 유격구로 되었다. 1935년 2월경 제2군에서 한인은 대략 90%를 차지했다. 연변대학 김성호 논문 참조. 사실 조선인민혁명군은 8.15 이후 이북 사학계에서 처음 제기한 명칭이다. 조선인민혁명군은 1934년 3월 중국 공산당의 영도 아래 동만주 지방에서 한민족 항일혁명가들을 기본 역량으로 조직된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과 그 후에 개편된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제2군을 가리키는데 보다 직접적으로는 그 산하의 김일성 부대를 가리킨다고 보면 된다. 김명호 교수는 한겨레에서 김일성 부대가 중국에서는 동북항일연군에 속했지만 국내 침공 시에는 조선인민혁명군 명칭을 썼다고 했는데 문맥의 뉘앙스는 이북의 것과 약간 차이는 있지만 전적으로 틀린 진술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는 이북 사학계의 조선인민혁명군설은 나름대로의 논리성을 가졌다고 본다. 이것은 당시 조선민족 항일혁명가들 스스로는 물론 동북 각 민족 인민들도 제2군을 조선유격대, 조선혁명군 등으로 불렀다는 사실, 조선인 부대는 중국 관내에 있는 조선민족 반일혁명단체들의 충분한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 조선인 부대는 일제와 중국, 소련 등의 객관적인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들로 근거가 마련된다. 1935년 상해에서 출판된 동방 잡지에서 동만주는 조선혁명 당원들이 활동하는 대본령이라고 하면서 조선인민혁명군이
3,000명에까지 달한다고 지적한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중공당 항일투쟁간부 주보중은 항일연군 제2군은 항일연군인과 동시에 조선인민혁명군이기도 했다. 항일 유격전쟁 중에서 중조인민은 공동의 사업을 위하여 붉은 피를 같이 흘렸다고 회고해 놓고 있다. 그리고 1963년 마오쩌둥 주석과 저온라이 총리는 동북항일연군은 실제상에서 중조 두 나라 인민의 연합군이라고 인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1972년 4월 마오쩌둥 주석과 저온라이 총리는 김일성 주석에게 특별히 전보를 보내 조선인민혁명군 성립 40주년 기념일을 축하해 주기도 했다. 그동안 우리는 이태의 남부군이나 이병주의 지리산 그리고 조정래의 태백산맥 등에서 선보인 남부 빨치산의 역사를 편중되게 우대해 왔다. 물론 남부 빨치산의 투쟁은 분단을 막기 위한 숭고한 역사 중 하나였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남부 빨치산은 인민공화국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박헌영, 이승엽 등의 좌경 모험주의에 이용당한 측면이 강하다. 조선인민혁명군과 결부시킬 수 있는 진정한 항일 무장투쟁과는 비단 김일성에 한한 것은 아니었다. 최용건, 김책, 최현, 강건 등 김일성이 버금가는 무장항쟁가는 우리의 추정 이상으로 많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사람들의 이름 석자조차 낯설 정도다. 이들을 은폐하려다 보니 박헌영, 이현상 등의 남노당 인사 이름이 부각된 점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김일성 가짜설은 치졸하기 짝이 없는 역사 왜곡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북에서도 김일성을 비롯한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신화화가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이북의 신화화는 조작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남의 무장항쟁 반신화화에는 조작과 은폐와 왜곡이 수두룩하다. 민생단 사건과 동북항일연군. 중국 홍군이 국민당군의 전면적인 공세에 시달리던 1930년 여름 장시 소비에트 지역에 국민당의 특무조직인 AB단이 침투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소비에트 정권은 첩자들을 숙청해야 한다며 색출에 나섰다. 장시 전역에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서로 죽고 죽이는 폭력이 횡행했다. 이로 인해 지주와 분홍 1000여 명, 소비에트 공작 인원의 4분의 1이 AB단으로 몰려 처참하게 목숨을 잃었다. 원인도 모른 채 죽은 사람이 태반이었다. 민생단 사건은 시간과 장소가 2년 후와 동북으로 옮겨갔을 뿐 AB단과 거의 똑같은 사태가 재현된 것이다. 1932년 2월 동북의 조선인 밀집 지역인 연길, 왕청, 훈춘, 화룡 일대에는 20여 개의 항일 유격 근거지가 있었다. 2만이 넘는 군민 중 1200명이 공산당원이었고 1300여 명이 공청당원이었다. 일제는 토벌전에 나섰다. 동시에 경찰기구를 확충하고 무장자위단을 만들어 연변지구의 식민 통치를 강화했다. 항일 유격 근거지 주위에 집단 부락을 만들어 근거지를 봉쇄해버렸다. 때를 타서 약삭빠른 조선의 친일 정객 몇 명이 일본 이민당국을 설득해 동만 지역의 항일 무장 세력에 대항할 민생단을 결성했다. 민족자치라는 위장된 기치를 세우고 조중 민족의 단계를 파괴하면서 조중 항일 세력의 연합을 분열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중공 동만 특위는 민생단 출현에 긴장했지만
두 민족의 단결과 투쟁을 호소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책을 강구할 수 없었다. 그러나 민생단은 오래가지 않았다. 일본은 1932년 괴뢰정부 만주국을 세우고 새롭게 만든 통치 인형인 오족협화, 만주국을 구성한 만주족, 한족, 몽고족, 일본인, 조선인의 민족적 화합에 장애가 된다며 민생단을 6개월 만에 해산시켰기 때문이다. 민생단은 해산됐지만 중공, 동만 특위 수뇌부들의 머릿속에는 민생단의 음영이 드리워져 있었다. 얼마 후 중공 연길현 비서 송아무개가 일본 헌병대에 잡혀갔다. 일주일 뒤 석방되자 현 위원회에서 심사가 벌어졌다. 일단 잡혀간 사람이 별 탈 없이 풀려나면 의심을 받기 마련이었다. 신문을 하자 송아무개는 자기가 일본 헌병대의 밀정이라고 실토했다. 송아무개는 고문을 가하자 자신이 민생단이라고 자백하며 20여 명의 이름을 댔다. 즉각 20여 명을 끌어다가 신문했다. 민생당원 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동만특위 간행물에 민생단 주구들이 우리 당과 청년단에 침투했다. 적색구역과 백색구역, 적색유격대 할 것 없이 민생단원 투성이다. 토비와 농민들 중에도 민생단원이 있다라는 근거불명의 선동적인 글이 실렸다. 이로부터 3년간 반민생단 투쟁의 광풍이 동만 지역에 창궐했다. 살벌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잡혀가서 민생단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사람도 많았다. 집회에서 기침 한번 했다가 민생단원에게 암호 보낸다고 총살 당하는가 하면 어제의 사형 집행자가 오늘은 민생단원으로 둔갑해 형장으로 끌려가는 일도 벌어졌다. 이상 김명호 글 동만주 뒤흔든 민생단 사건 참조. 1930년대 초 중국 공산당은 소련 코민테른을 등에 업고 전횡한 이립삼과 왕명의 지위를 받게 되면서 급격히 좌경 교조주의로 치달았다. 그들은 민족주의를 용납하지 않았다. 예컨대 동만 지역에서도 조선인 자치나 조선 소비에트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고 대신 민주자치 정권인 소비에트 정권과 홍군 강화에 치중했다. 이른바 국제주의 노선을 선택한 것인데 실상은 소련을 추종하는 4대 교조 노선이었다. 이 때문에 항일투쟁이 고양되던 시점에 오히려 항일 부대를 적대하고 지주와 자본가를 타도하여 재산을 몰수하는 소위 계급투쟁에만 몰두하게 되었다. 결과 많은 적을 만들어 스스로 입지를 약화시킴으로써 어려운 상황을 자초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은 이런 착오를 바로잡기로 했다. 그래서 좌경 오류를 시정하고 반일 역량을 집결시켜 반일 반제 투쟁을 전개할 것과 인민정부 및 인민혁명군의 건립을 당면 과제로 설정했다. 이런 방침에도 불구하고 좌경의 오류는 쉽게 시정되지 않았다. 이것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사건이 반민생단 투쟁이었다. 이 반민생단 투쟁으로 인해 1932년 여름에서 1935년 겨울까지 공식 기록 통계로만 무고한 조선인 독립운동가 431명이 밀정 혐의를 받고 희생되는 참변이 벌어진 것이다. 민생단 참변은 1921년 연해주 자유시 참변과 함께 4대 교조적인 막스 레닌주의자들이 저지른 최악의 과오였다. 이 광란의 내부 참변이 수습된 것은 1935년이었다. 중국인 혁명가 위증민은 영길에 가서 회의를 소집했다.
참가자 26명 중 반 이상이 조선족이었다. 동북인민혁명군 산하부대 정치위원회의도 열렸다. 여기에는 조선인 김일성 등 11명이 참석했다. 그들은 임의체포, 구금, 살인을 전면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기록에는 이 과정에서 김일성의 활약이 특히 두드러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김일성은 민생단 사건을 종료시켰다. 그는 만산에 감금되어 죽을 날만 기다리던 민생단 혐의자 100여 명을 석방해서 항일 영군에 편입시키고 그들에게 누명을 씌운 민생단 자료를 불살라버렸다. 여기에 위증민도 흔쾌히 동의했다. 훗날 김일성은 세기와 더불어해서 평생 제일 잘한 일이 둘 있는데 육문중앙에 들어간 것과 민생단 자료 불살라버린 것이라고 회고했다. 사실 악몽 같은 민생단 사건이 수습될 수 있었던 데에는 중국 중앙의 지도 노선이 마오쩌둥 노선으로 일변한 배경이 작용했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가 알듯이 마오는 대장정 중인 1935년 1월 준위회의에서 좌경 교조주의들의 실책을 공격하면서 홍군의 주의권을 되찾는 데 성공했던 것이다. 동북항일연군의 전신은 동북인민혁명군이다. 동북인민혁명군 창건 당시 제1군 독립사는 300여 명 정도 규모였는데 사장 겸 정치위원은 중국인 한족 양정우였다. 반면 참모장 이홍광, 소년 영장 박호, 3단 단장 한호 등 주요 간부의 조선인이 많았다. 1934년 동만에서 조선인 주진을 사장으로 건립된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독립사는 안도현과 왕청현 일대에서 무려 900회의 전투를 치르며 유격 근거지들을 구축해 나갔다. 이군 독립사는 1200명의 병력 중 800명이 조선인이었다. 안타깝게도 이군 독립사의 혁혁한 투쟁과 성과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이들의 혁혁한 항일 투쟁 성과가 조선인들의 항쟁력을 인정받도록 했고 이후 동북항일연군 결성의 추동력이 되었다. 1935년 8월 1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는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 공산당 동북 조직은 1936년 1월 동북의 항일 부대를 모두 규합하여 동북항일연군으로 재편했다. 동북항일연군은 1군부터 11군까지 조직되었다. 이 가운데 1군과 2군은 조선인이 다수였다. 특히 2군에서 김일성이 이끈 제3, 4위 병력은 대부분이 조선인이었다. 그러나 일제의 토벌이 강화되자 동북항일연군 1군과 2군은 1936년 7월 통합되어 중국인 양정우를 총사령으로 하는 제1로군으로 재편되었다. 이때 제2군 1, 2, 3, 4는 4, 5, 6, 4로 변경 편성되었는데 이 중 조선인이 다수였던 제6사 사장 김일성과 제4사는 백두산 일대를 진격하여 유격구를 건설했다. 이들로 인해 장백현의 백두산 일대는 1940년까지 동북 조선인 항일무장 투쟁의 중심지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유명한 보천보 전투가 돌출했던 것이다. 한편 동북항일연군 제2, 제3 방명군은 함경북도 무산 진입전투 39년, 안도현 대사하 전투 39년, 일본군 100명 사살, 화룡현 홍기야 전투 40년 3월, 악명 높은 마에다 부대 120명 괴멸 등의 빛나는 전적을 올렸다. 그러나 일제의 토벌은 가중되었고 1940년 2월 지도자 양정우마저 처참하게 전사.
위에서 얇은 풀뿌리 하나가 나왔다 하면서 동북항일연구는 현저히 위축되어 소멸의 위기에 봉착했다. 잔존 항일연구는 더 이상 조직적인 군사활동이 어려워지자 1940년 겨울부터 소련령으로 이동했다. 그들은 1942년 7월 동북항일연군 교도료로 편제되었다. 이 교도료는 소련군 산하 국제공산군 제88여단이라고도 했는데 이 무렵 전체 대원은 600명, 이 중 150여 명이 조선인이었다. 소련으로 철수한 조선인들은 간헐적으로 국경을 넘어가 잔존 동지를 찾아 수색하면서 철도와 도로 등을 파괴하여 일본군을 놀라게 하였다. 그러나 이들보다 더욱 영영한 항쟁가들이 있었다. 그들은 소련으로 가라는 상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동북에서 사생결단의 투쟁을 이어갔는데 그들이 바로 허형식, 김책, 박길송 등이었다. 이 중 김책은 얼마 후 소련으로 갔지만 허형식은 부상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부하들을 돌보며 끝까지 남아 분전하다가 전사했다. 이들의 희생과 성과는 훗날 소련에서 동북항일연군의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동북항일연군, 조선인민혁명군. 발음 어려워요. 네, 이로써 84장의 글을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 저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한 주 잘 지내세요.